우리 동네엔 참 묘한 일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특히 몇 년 전 오미병 환자 한 명이 동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곤 했죠. 저는 그 사람을 직접 본 적은 없었지만 사람들 말로는 밤이 짙어질수록 마치 뭔가에 홀린 듯 동네를 돌아다니곤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새벽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남자가 동네 공터에 있는 오래된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게 발견된 겁니다. 그 나무는 웬만한 사람은 정신이 멀쩡해도 올라가기 힘들 정도로 높고 험한 나무였죠. 그런데 더 이상한 점은 그가 집에서 가져온 식탁 의자를 나무 위까지 들고 올라가 나뭇가지 위에 균형을 잡고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운 그 시간, 담배를 피우려고 나왔던 한 동네 사람이 그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 미쳤습니다. 꼬비라. 너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위험하니까 어서 내려와. 하지만 그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꿈속을 헤매는 사람처럼 그저 나뭇가지 위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죠. 그 동네 사람은 계속해서 그를 불렀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의 목소리에 놀랐는지 오미병 환자는 갑자기 정신을 차린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중심을 잃고 나무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그 나무의 높이가 사람이 떨어져 죽을 만큼 높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머리부터 바닥에 부딪혀 즉사하고 말았죠. 더 오싹한 건 사고가 난 뒤에도 그 나무 위에는 의자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몇 년이 지나도 심지어 태풍이 지나가도 그 의자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의자를 직접 본 적이 있는데 정말 미스터리 그 자체였습니다. 저 의자가 어떻게 저 위로 올라갔는지 그리고 어떻게 몇 년 동안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는지 생각할수록 등골이 서늘해졌죠. 우리가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던 그 순간 다시 그 가족이 우리 옆에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의심 없이 지나쳤지만 이제는 그 가족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중 딸이 갑자기 고개를 돌려 저를 똑바로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귀에서 끊임없는 비하는 이명이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고막을 찢어놓을 듯한 강한 소리였고 그저 불쾌할 뿐이었죠. 그 상황에서 귀신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지만 불쾌한 기운이 저를 휘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귀찮은 생각에 저 사람들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 하며 앞만 보고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몇 분 후 잠시 휴식을 취할 때였습니다. 그때 선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너 괜찮냐? 처음엔 잠 부족하기라고만 생각했죠. 이런 게 문제일 리가 없다.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그런데 선임이 말하길 아니 그 사람들 말고 내 앞에 있던 3명. 너 그거 봤냐? 3명. 그제야 저는 그 가족이 어디 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임이 덧붙였습니다. 내가 보기엔 그 사람들 모양이 어두운 형체였어. 거뭇거뭇한 사람 셋이서 제일 작은 게 내 어깨에 올라타서 계속 웃고 있었어. 그 말을 듣고 저는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죠. 에이, 그럴 리가 있나. 귀신이 어디 있어?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뭔가 이상한 기운이 퍼져왔습니다. 선임과 다른 동료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두 어두운 형체가 그들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고 말했죠. 그날 저녁 우리는 그 가족이 보이지 않았지만 무엇인가를 봤다는 사실을 깨닫고 한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엄마가 회사에서 들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일하는 나이 든 직원이 전해준 이야기였죠. 그 직원은 자신이 알고 있던 친척이나 고향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꽤 오래된 이야기였어요. 예전 어느 마을에 한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그 여자는 아이를 계속해서 낳았지만 아이들이 모두 죽어갔다는 겁니다. 그 시절에는 지금처럼 저망도 없었고 제대로 된 출산 시스템도 없었죠. 그 여자는 몇 번이나 아이를 잃었고
결국 사람들은 그녀에게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속삭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이들은 모두 기이한 방식으로 죽었습니다. 일부는 태어날 때부터 불길한 기운을 품고 있었고 그중 일부는 아이를 낳은 후 사라졌다고도 합니다. 엄마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를 쳐다봤고 그 순간 이상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그 여자의 아이들이 죽은 방식이 너무 기이했고 그 여자의 집 앞에서 벌어진 일들이 모두 저주와 관련이 있다는 말도 들었어요. 혹시 우리가 본 가족도 그 여자의 후손들이었을까? 그들의 형체가 어두운 것은 과거에 내려진 저주가 여전히 그들을 따라다니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저 한 가지 가설일 뿐이지만 제가 그날 본 것이 무엇인지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 여자는 정말 아이를 낳을 때마다 아이가 죽었고 그로 인해 마지막으로 6번째 아이를 낳을 때는 그 누구도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시절 무속인이 아닌 사람들이라면 쉽게 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시골에서는 가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죠. 그 사람은 그냥 사람의 형체를 가진 존재일 수 있었지만 무언가 다른 존재의 기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5명의 아이가 차례차례 죽고 나서 결국 그 시골 마을에서 유일하게 신비한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상담을 받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무당도 아니고 단순히 사람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길 이번에 애를 낳을 때는 두어키에 있는 큰 숫단지에 그 아기를 받으라는 충격적인 조언을 했습니다. 그 여자는 믿기지 않았지만 5명의 아이가 죽은 경험을 생각하면 그 말이 진지하게 들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녀는 마침내 그 숫단지 아래에서 아기를 낳기로 결심했고 놀랍게도 그 아기는 다른 아이들과는 달리 무사히 태어나 잘 자랐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미술학원에 다닐 때 원장님에게 들었습니다. 원장님은 그 당시 매우 싫어했지만 종종 귀신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가 이야기한 사건 중 하나는 그의 이전 근무지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자살 사건이었습니다. 그 지역 미술학원에서 한 여성이 옥상에서 자살을 시도했다는 뉴스가 보도된 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 여성이 자살한 뒤 이에서 3일이 지나서야 발견되었습니다. 그 당시 원장님은 그 사건의 목격자가 되었고 그 사건에 대한 기억이 지금까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담배를 피우러 옥상에 올라갔는데 그 시신을 우연히 발견하게 됐어요. 원장님은 그 시점에서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얼어붙을 것 같았고 그 시신은 그냥 죽음 그 자체처럼 믿겨졌다고 했습니다. 그 여성이 자살한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그 미술학원에서는 그 사건 이후로 괴상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그 여성이 자살한 건물에서는 이후로도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곳에 가면 기분이 이상해지거나 몸의 기운이 빠진다고 했습니다. 원장님은 그 이야기를 전하면서 결국 그 사건이 단순한 자살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여자가 자살하기 전 그곳에서 뭔가 초자연적인 경험을 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미술학원에서는 그 여자의 혼이 여전히 떠도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원장님은 그 사건 이후 그 건물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다고 느꼈고 결국 다른 곳으로 이직하게 되었죠. 그때부터 그 미술학원은 점차 그곳의 소문 때문에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학생이 그 느낌을 강하게 받으면서 점차 몸이 얼어붙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뭔가 무겁고 차가운 기운이 나를 따라오는 느낌이었어요. 정말로 누군가가 내 뒤에 있는 것 같았고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죠. 그 학생은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고 했었지만 결국 그 기분에 못 이겨 고개를 돌려봤습니다. 그 순간 옥상의 구석에서 흐릿한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림자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형태가 불분명하고 흐릿하게 스쳐 지나갔다고 해요. 학생은 그 그림자를 보고 정신이 번쩍 들었고 바로 물건을 챙긴 후 서둘러 옥상 문을 닫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내려와서 원장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자 그 학생은 그저 말을 잇지 못하고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그곳에 누군가 있었어요. 나를 따라온 것 같았어요. 그 학생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원장님은 다시 그 옥상에 대한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자살 사건이 있던 날의 장면이 마치 눈앞에서 다시 펼쳐지듯 생생하게 떠올랐고 원장님도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다시 몸이 움찔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 다시 옥상에서 삼겹살 파티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죠. 그 학생이 본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그림자가 실제로 무엇이었는지 아무도 확실히 알 수 없었지만 그날 이후로 그 미술학원에서는 다시 그 옥상 근처로 다가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학생이 본 것을 믿는 사람도 있었고 아니면 그저 공포에 떨었던 것뿐이라고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미술학원에서는 그 사건 이후로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그 옥상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기운 그리고 예기치 않게 떠오르는 자살 사건이 마치 어떤 형체 없는 존재처럼 계속해서 그곳에 남아있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미술학원은 이후로도 조금씩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졌고 그 사건 이후로는 미술학원 근처를 지날 때마다 사람들 속에서 불안한 기운을 느낀다고 전해집니다. 원장님은 그때를 떠올리며 항상 이렇게 말했죠. 그 사건 이후로 그곳은 더 이상 예전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인가 다른 것이 그곳에 남아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힘이 그곳에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 사건 이후 미술학원은 일상적인 수업이 진행되었지만 그 옥상에 대한 이야기는 결코 잊히지 않았습니다. 원장님은 그 후로 학생들에게 옥상에 가는 것을 절대 금지했습니다. 그 옥상의 문은 다시 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후로 미술학원에 다니던 몇몇 학생들이 그 옥상 근처에서 기이한 경험을 했다고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 학원의 한 학생은 수업이 끝난 후 책을 놓고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단지 책을 가져오려고 했을 뿐인데 옥상에 올라가자마자 한기를 느꼈다고 했습니다. 책을 챙기려던 순간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뒷목을 스치더니 누군가 숨결을 들이쉬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 순간 그녀는 뒤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고 오히려 바람이 더욱 강하게 불며 옥상의 문이 덜컥 닫혔다고 말했어요. 그 학생은 급하게 물건을 챙기고 옥상 문을 빠르게 열었지만 무언가가 자신을 따라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내려오면서 그녀는 그때의 두려움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느꼈다고 했죠. 그 학생이 원장님에게 말을 전하자 원장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다시 한번 옥상에 대한 기억이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저 너도 느꼈구나 라고 말하며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로 미술학원에는 점점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옥상 근처에서 미술학원의 다른 학생들도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이야기들이 흩어졌고 심지어 학생들 중 일부는 밤늦게 미술학원에서 혼자 작업을 하다 옥상에서 누군가가 내려다보는 듯한 시선을 느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원장님은 언제나 진지한 표정으로 그 옥상은 그냥 피해야 할 곳이야. 과거의 일들이 그곳에 얽혀 있어서 그 누구도 그곳에서 평화롭지 않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느 날 미술학원에서 중요한 전시회를 열게 되었고 학생들은 준비에 분주했습니다. 그날 밤 모든 준비가 끝나고 나서 원장님은 다시 한번 옥상 문을 열어보자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을 잊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옥상의 문을 다시 열어보는 것에 대해 일부 학생들은 호기심을 느꼈고 원장님은 학생들에게 그것이 어떻게 끝날지 알 수 없지만 한 번만 더 확인해보자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옥상으로 올라갔던 학생들은 처음엔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차가운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학생은 손에 잡은 물건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집니다. 몸이 무겁게 물리는 듯한 기분을 느꼈고 다른 학생은 누군가가 내 뒤에서 호흡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들 중 청명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급하게 옥상 문을 열고 내려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 그런 기분이었어. 그냥 나쁜 기운만 느껴졌어. 하지만 그날 이후로 미술학원은 다시 그 옥상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원장님은 다시 옥상물을 철저히 잠그고 그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로 몇 년이 지나도 그 미술학원 근처에서 사람들은 종종 그 옥상의 이야기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곳을 저주받은 옥상이라고 불렀고 또 다른 이들은 그저 이상한 기운이 감도는 잠수일 뿐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원장님은 지금도 그 사건을 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매년 그 미술학원의 문을 열 때마다 과거의 기억들이 되살아난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이 경험한 그 사건이 단순히 우연이 아니었음을, 그리고 그 옥상에 얽힌 어떤 미스터리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내가 느낀 건 그냥 무언가 그곳에 남아 있다는 거야. 사람들의 영혼이 아니다. 뭔가 다른 존재가 그곳에 있다는 느낌이었지. 미술학원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떠나고 결국 그곳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습니다. 그러나 그 옥상에 얽힌 이야기는 여전히 누군가의 입을 통해 전해지고 그곳에 대한 두려움은 어느 누구도 쉽게 떨쳐낼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남자는 사라졌습니다. 처음엔 그가 어느새 나를 지나쳤다고 생각했어요. 그 좁은 땅굴에서 사람 하나가 빠르게 지나가는 건 정말 가능할 법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뒤를 돌아보니 그 남자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좁은 터널은 그 어떤 틈도 없이 끝까지 꽉 막혀 있었고 그 사람은 아예 사라진 것처럼 보였어요. 처음에는 제가 너무 지쳐서 정신이 흐려졌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곧 제가 확실히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나를 추월할 정도로 빠르게 지나쳤다면 그 기분, 그 소리, 그리고 그 모습까지 느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저는 그 불을 벗어나면서도 계속해서 그 남자의 모습을 떠올리며 불안한 감정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 남자는 확실히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고 직감했습니다. 내 기억 속에서 그 남자의 모습은 점점 더 선명해졌고 그 당시 그가 나에게서 멀어졌을 때 느꼈던 차가운 기운이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로 저는 그 전쟁터 근처에서 들은 이야기들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 중에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했거나 그 후로 그곳을 떠돌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분 나쁜 느낌은 단순한 오해나 착각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해석을 하며 생각해본 끝에 그날 그 굴 속에서 느꼈던 그 남자와 비슷한 느낌을 받았던 사건이 다시 떠오릅니다. 그것이 바로 그 미술학원의 사건과 관련된 기억이었죠. 과거에 얽힌 어떤 미지의 존재가 나에게 다가왔던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겐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히 남아있고 그 후에도 어떤 순간마다 그날의 느낌이 다시 돌아오곤 합니다. 그 미술학원에서의 이야기도 베트남에서의 그 경험도 결국 제가 겪은 것이 아닌 또 다른 무엇인가의 존재가 제 곁에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후로도 그날의 기억은 계속해서 나를 따라다녔습니다. 베트남에서 겪었던 일이나 미술학원에서의 사건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마치 그 모든 사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죠. 그때마다 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내 주변에 숨어 있다는 단한 직감을 느꼈습니다. 베트남의 땅굴에서 그 남자와의 기묘한 만남이 끝난 후 나는 그 사건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반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나에게 일종의 경고를 해주듯이 그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땅굴이 아직도 영혼들이 떠도는 곳이라는 말을 했고 또 다른 이들은 그곳에서 살아남은 베트콩들이 아직도 그곳에서 경기하며 지키고 있다는 전설을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나 역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혹시 그 남자도 그 전쟁의 영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고 그게 사실이라면 나는 정말로 유령과 마주칠 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그 남자가 기어가던 방식, 그의 옷차림, 그리고 그로부터 느껴졌던 차가운 기운이 지금도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그 사건을 겪은 이후로 나는 그 딴굴에 대한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그곳을 단순히 호기심으로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곳은 그저 역사적인 예적지가 아닌 그 자체로 어떤 다른 세계와 연결된 장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 딴굴 속에서 내가 느꼈던 압도적인 무게와 차가운 기운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고 느꼈습니다. 그 후로 나는 그 딴굴 근처를 다시 방문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수라볼에서 있었던 일은 계속해서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옥상에서의 사건이 그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죠. 그 당시 그곳에서 느꼈던 지이한 감정과 그 학생이 묘사한 기에서 느껴진 한기, 그리고 그곳에 떠도는 무엇인가의 존재는 나에게 그 사건이 예정의 경고였음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지금 나는 그 조 사건이 결코 독립적인 사건이 아니었다는 생각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은 나에게 전해진 메시지였고 그 메시지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과연 그때 그 남자는 어떤 존재였고 그 옥상에서 느꼈던 한기는 무엇이었을까? 그 모든 의문은 여전히 내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모든 일들이 내가 의도하지 않게 열어버린 어떤 문을 통해 일어난 일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문은 아직도 닫히지 않은 채 그 존재들은 여전히 내 주위를 떠돌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 사건 이후로 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욱 경계하게 되었고 내가 듣는 모든 이야기에 숨겨진 의미를 찾아내려 했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이야기들이 아니었고 그 속에는 분명히 뭔가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결국 나를 끊임없이 되돌아가게 만들었고 내가 경험한 일들이 단순한 우연이나 사고가 아니다.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나는 그때 그 남자와의 만남, 그리고 미수라볼에서의 사건을 떠올리며 그 속에서 나에게 전해지려 했던 진실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건물 한 바퀴를 돌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어두운 복도와 빈 방들을 지나가며 한 발 한 발 내디디는 게 점점 더 진유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에 가득 차 있던 두 사람은 점차 그 분위기 속에서 묘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죠. 온갖 폐허가 된 방들 사이로 바람이 스치고 먼지와 썩은 물건들 사이로 지나면서 어느새 기분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친구가 저쪽 방에서 소리가 나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우리가 지나면서 나는 소리일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점점 더 뚜렷하게 들려왔습니다. 문을 살짝 열어보니 아무것도 없었죠. 가만은 어두웠고 그저 단바닥에 쌓인 먼지와 물건들만이 우리를 반겼습니다. 그때 친구가 갑자기 손을 들고는 저게 뭐야? 라고 말했어요. 그때 제 눈은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방 한쪽 벽에 세워져 있던 오래된 책장 앞에 마치 사람의 형태처럼 보이는 어두운 그림자가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그림자는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고 흐릿하게 뒤에서 빛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였어요. 순간적으로 저와 친구는 말을 잃고 고요한 어둠 속에서 그 그림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그림자가 서서히 뒤쪽 벽으로 이동하며 사라지는 걸 보고 우리는 바로 그 방을 나가기로 결심했죠. 그렇게 다시 복도로 나와서 다른 방들을 지나칠 때마다 그 무언가가 우리를 따라오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점점 더 빨라졌고 결국 우리는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하늘은 이미 새벽을 맞이하고 있었고 주위는 고요했습니다. 그때 그 방 안에서 우리가 본 그 그림자는 무엇이었을까요? 그저 우리가 지은 환상이었을까요? 아니면 그곳에 얽힌 다른 무언가가 우리를 시험하려고 한 걸까요? 그 사건을 친구와 나누며 이야기를 했지만 언제나 그 경험을 떠올리면 침이 막힐 정도로 답답한 기분이 들곤 했습니다.
그 건물에서의 경험이 단순한 장난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생각이 항상 따라다녔죠. 특히 그 그림자가 어떻게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졌는지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그런 몇 년이 지나고 나서야 친구와 다시 그곳을 찾아났습니다. 그때 그 쾌허는 이미 철거되어 있었고 그 자리는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진유한 기억은 그곳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때때로 그 그림자의 형상이 눈앞에 떠오를 때가 있죠. 우리가 본 것이 단순한 착각이나 꿈이었을까? 아니면 정말 그곳에 어떤 염원이 남아 있었던 것일까요? 그 미스터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무섭게 쫓아오는지 엄마는 처음엔 별 생각 없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점점 더 가까워지면서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다고 했어요. 그 여자는 멀리서 보아도 아무런 감정 없이 계속 걸어오고 있었고 엄마는 점점 더 빨리 걸으려고 했죠. 그런데 그 여자아이,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어린 소녀는 마치 걸음을 멈추지 않듯 계속 따라오는 거였어요. 엄마는 점차 그 소녀가 가까워지는 걸 느끼면서 점점 더 권고가 밀려왔죠. 그 소녀는 뚜렷하게 소리가 나지 않는 발소리로 엄마를 따라오고 있었고 거리감이 차츰차츰 줄어들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엄마가 멈춰서 그 소녀를 쳐다보니 그 소녀는 눈을 마주친 순간 갑자기 표정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소녀의 얼굴이 변하면서 마치 무언가 기괴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미소가 너무나도 괴상해서 엄마는 그 순간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빠르게 그 자리를 떠나버렸다고 했죠. 그 이후로 엄마는 그 굴다리를 지나갈 때마다 그 소녀의 얼굴을 떠올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꿈이었을까? 아니면 그 소녀는 실제로 존재했던 존재였을까? 엄마는 늘 그 터널을 지나갈 때마다 그 소녀가 따라오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그 굴다리 근처에서 혹시나 누군가를 지나칠 때마다 그 소녀의 그림자가 다시 나타날까봐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엄마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그 굴다리 근처가 어딘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후로 저도 한번 그곳을 지나가면서 그 소녀의 존재를 확인하려 했지만 그날 이후로 그곳에서 다시 지금도 그 이야기를 떠올릴 때마다 엄마가 말했던 그 소녀의 미소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 미소는 마치 저를 쫓아오는 듯한 느낌을 주어서 그 후로 저는 그 터널 근처에 가는 것조차 무서워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곳인데 이제는 저도 그 소녀가 다시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죠. 어느 날 제가 친구와 함께 그 굴다리 근처를 지나게 되었을 때 기분이 묘하게 싸늘해지더라고요. 그때는 이른 저녁이었는데 길거리가 조금 어두워지고 있었고 주변의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친구와 얘기를 하면서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한 여자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엔 별 생각 없이 그 여자를 봤죠. 그런데 점점 가까워질수록 그 여자의 모습이 예전 엄마가 말한 소녀와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무표정하게 마치 아무런 감정도 없이 우리 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지나칠 때 한순간 눈을 마주친 순간 그 미소를 볼 수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불안감이 밀려왔고 저는 순간적으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친구는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그 자리를 떠나는 게 좋겠다는 생각만 들었죠. 그 후로 저는 그 돌다리 근처를 다시는 혼자 지나지 않게 되었어요. 그 소녀는 정말 그곳에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저 저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그림자일까요? 그날 이후로 그 터널을 지나갈 때마다 무언가 쫓아오는 기분이 든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은 그저 지역의 괴담일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그 이야기가 진실처럼 다가옵니다. 지금도 그 소녀의 미소를 기억할 때마다 그 무서운 감정이 다시 밀려오는 것 같아요. 어쩌면
그 소녀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느꼈던 불안과 두려움을 모아서 나타나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미소는 그곳을 지나가려는 사람들에게 불안한 예감을 남기려는 신호였을까요?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믿지 않겠지만 저와 엄마는 그때 느꼈던 그 감정만큼은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후로도 그 굴다리를 지나갈 때마다 그 소녀의 얼굴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리고 그 미소는 여전히 저에게 묘한 경고를 보내는 것처럼 느껴지죠. 이제는 그 소녀의 이야기가 그냥 전설처럼 남게 될지도 모르지만 그 미소만은 아직도 제 기억 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엄마가 그 이야기를 다시 떠올리며 말했을 때 그때의 소름 끼치던 느낌이 생생히 떠오릅니다. 엄마는 그 여자가 계속 따라오는 것에 대해 처음엔 단순히 착각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불안감이 커지면서 그 여자의 행동이 더 이상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죠. 그 여자는 아무 말 없이, 표정 하나 없이 마치 엄마의 뒤를 따라가는 것만이 목적처럼 계속 움직였다고 해요. 그때 엄마는 어쩌면 자신이 미쳤나 싶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답니다. 엄마가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을 때 그 여자는 멈춰서 그대로 엄마를 바라보았다고 했어요. 그 순간 엄마는 정말로 소름이 끼쳤다고 하더군요. 너무나 차가운 눈빛을 가진 그 여자, 마치 아무 감정이 없는 것처럼 무표정한 얼굴이 엄마에게 다가오는 느낌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엄마는 더 이상 그 여자를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편의점에 들어가서 잠시 숨을 돌리고 그 여자가 계속 밖에서 엄마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유리문 밖에서 멍하니 서 있는 그 여자의 모습은 엄마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결국 엄마는 그 여자가 왜 따라오는지 물어봤지만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 여자는 그냥 다른 방향으로 가면서도 여전히 엄마를 바라보았고 그때 엄마는 그 여자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뒤 그 여자는 엄마를 계속 쫓아왔고 그날 이후로 엄마는 그 여자를 다시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그 이후로 그 길을 지나갈 때마다 그 여자의 존재를 떠올리고 언제든지 다시 나타날까봐 두려워했다고 해요. 그 여자의 정체가 무엇이었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지만 그날의 일이 잊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소름 끼치는 분위기와 엄마의 불안감이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그 여자는 정말로 어떤 이유로 엄마를 쫓아왔던 것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괴담처럼 떠도는 이야기일 뿐일까요? 그날 이후로 엄마는 그 길을 피하게 되었고 저는 그 이야기를 항상 떠올리며 여전히 그 여자의 존재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그 소녀는 정말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리고 왜 그런 불안한 기운을 주었을까요? 그날의 기억은 정말 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경험한 가위에 물릴 순간은 그야말로 끔찍했죠. 그 전까지는 가위가 무엇인지도 몰랐고 그런 일이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때의 경험은 제가 믿지 않던 모든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제 방에서 잠을 자려고 누웠을 때 갑자기 몸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싶었지만 점점 더 심해지는 느낌의 몸이 두더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제 귀에 들려온 건 믿을 수 없는 소리였어요. 여자 3명이 번갈아 가며 말하는 소리가 들렸고 그들은 저를 괴롭히는 듯한 말투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봐라. 깼다 이제 슬슬 데리고 놀자. 라는 말이 제 귀를 스쳤고 그 소리가 계속해서 엄마는 점차 그 소녀가 가까워지는 걸 느끼면서 점점 더 공포가 밀려왔죠. 그 소녀는 뚜렷하게 소리가 나지 않는 발소리로 엄마를 따라오고 있었고 거리감이 차츰차츰 줄어들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엄마가 멈춰서 그 소녀를 쳐다보니 그 소녀는 눈을 마주칠 순간 갑자기 표정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소녀의 얼굴이 변하면서 마치 무언가 기괴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미소가 너무나도 괴상해서 엄마는 그 순간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빠르게 그 자리를 떠나버렸다고 했죠.
그 이후로 엄마는 그 굴다리를 지나갈 때마다 그 소녀의 얼굴을 떠올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꿈이었을까? 아니면 그 소녀는 실제로 존재했던 존재였을까? 엄마는 늘 그 터널을 지나갈 때마다 그 소녀가 따라오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그 굴다리 근처에서 혹시나 누군가를 지나칠 때마다 그 소녀의 그림자가 다시 나타날까봐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엄마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그 굴다리 근처가 어딘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후로 저도 한번 그곳을 지나가면서 그 소녀의 존재를 확인하려 했지만 그날 이후로 그곳에서 다시 지금도 그 이야기를 떠올릴 때마다 엄마가 말했던 그 소녀의 미소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 미소는 마치 저를 쫓아오는 듯한 느낌을 주어서 그 후로 저는 그 터널 근처에 가는 것조차 무서워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곳인데 이제는 저도 그 소녀가 다시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죠. 어느 날 제가 친구와 함께 그 굴다리 근처를 지나게 되었을 때 기분이 묘하게 싸늘해지더라고요. 그때는 이른 저녁이었는데 길거리가 조금 어두워지고 있었고 주변의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친구와 얘기를 하면서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한 여자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엔 별 생각 없이 그 여자를 봤죠. 그런데 점점 가까워질수록 그 여자의 모습이 예전 엄마가 말한 소녀와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무표정하게 마치 아무런 감정도 없이 우리 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지나칠 때 한순간 눈을 마주친 순간 그 미소를 볼 수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불안감이 밀려왔고 저는 순간적으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친구는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그 자리를 떠나는 게 좋겠다는 생각만 들었죠. 그 후로 저는 그 굴다리 근처를 다시는 혼자 지나지 않게 되었어요. 그 소녀는 정말 그곳에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저 저희 상상력이 만들어낸 그림자일까요? 그날 이후로 그 터널을 지나갈 때마다 무언가 쫓아오는 기분이 든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은 그저 지역의 괴담일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그 이야기가 진실처럼 다가옵니다. 지금도 그 소녀의 미소를 기억할 때마다 그 무서운 감정이 다시 밀려오는 것 같아요. 어쩌면 그 소녀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느꼈던 불안과 두려움을 모아서 나타나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미소는 그곳을 지나가려는 사람들에게 불안한 예감을 남기려는 신호였을까요?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믿지 않겠지만 저와 엄마는 그때 느꼈던 그 감정만큼은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후로도 그 굴다리를 지나갈 때마다 그 소녀의 얼굴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리고 그 미소는 여전히 저에게 묘한 경고를 보내는 것처럼 느껴지죠. 이제는 그 소녀의 이야기가 그냥 전설처럼 남게 될지도 모르지만 그 미소만은 아직도 제 기억 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엄마가 그 이야기를 다시 떠올리며 말했을 때 그때의 소름 끼치던 느낌이 생생히 떠오릅니다. 엄마는 그 여자가 계속 따라오는 것에 대해 처음엔 단순히 착각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불안감이 커지면서 그 여자의 행동이 더 이상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죠. 그 여자는 아무 말 없이, 표정 하나 없이 마치 엄마의 뒤를 따라가는 것만이 목적처럼 계속 움직였다고 해요. 그때 엄마는 어쩌면 자신이 미쳤나 싶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답니다. 엄마가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을 때 그 여자는 멈춰서 그대로 엄마를 바라보았다고 했어요. 그 순간 엄마는 정말로 소름이 끼쳤다고 하더군요. 너무나 차가운 눈빛을 가진 그 여자, 마치 아무 감정이 없는 것처럼 무표정한 얼굴이 엄마에게 다가오는 느낌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엄마는 더 이상 그 여자를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편의점에 들어가서 잠시 숨을 돌리고 그 여자가 계속 밖에서 엄마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유리문 밖에서 멍하니 서 있는 그 여자의 모습은 엄마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결국 엄마는 그 여자가 왜 따라오는지 물어봤지만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 여자는 그냥 다른 방향으로 가면서도 여전히 엄마를 바라고 왔고, 그때 엄마는 그 여자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 여자는 엄마를 계속 쫓아왔고, 그날 이후로 엄마는 그 여자를 다시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그 이후로 그 길을 지나갈 때마다 그 여자의 존재를 떠올리고 언제든지 다시 나타날까봐 두려워했다고 해요. 그 여자의 정체가 무엇이었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지만 그날의 일이 잊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소름 끼치는 분위기와 엄마의 불안감이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그 여자는 정말로 어떤 이유로 엄마를 쫓아왔던 것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그담처럼 떠도는 이야기일 뿐일까요? 그날 이후로 엄마는 그 길을 피하게 되었고, 저는 그 이야기를 항상 떠올리며 여전히 그 여자의 존재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그 소녀는 정말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리고 왜 그런 불안한 기운을 주었을까요? 그날의 기억은 정말 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경험한 가리에 눌릴 순간은 그야말로 끔찍했죠. 그 전까지는 가리가 무엇인지도 몰랐고 그런 일이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때의 경험은 제가 믿지 않던 모든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제 방에서 잠을 자려고 누웠을 때 갑자기 몸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싶었지만 점점 더 심해지는 느낌의 몸이 굳어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제 귀에 들려온 건 믿을 수 없는 소리였어요. 여자 3명이 번갈아가며 말하는 소리가 들렸고, 그들은 저를 괴롭히는 듯한 말투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봐라, 캣가 이제 슬슬 데리고 놀자. 라는 말이 제 귀를 스쳤고 그 소리가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요. 아무리 몸이 움직이지 않아도 그런 말들이 내 귀에 들릴 리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점점 더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너무 생생하게 들려오고 저는 그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 소리가 계속 반복되면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죠. 너무 무서워서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그럴수록 목소리는 더욱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조건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름의 방법을 찾으려 했죠. 종교적인 문구를 반복해서 외쳤습니다. 제가 믿지 않는 종교적 지도나 나무아이 탑을 계속 외우며 몸을 움직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혀 효과가 없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제 몸은 여전히 죽어 있었고 그 소리는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제게는 그 시간이 실제로 30분 정도는 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너무 길고 공포스러웠습니다. 그 경험이 끝난 뒤 저는 그날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그 소리들, 여자들의 목소리와 그들이 하는 말들이 제 머릿속에 맴돌며 저는 진짜로 뭔가 다른 존재가 제 곁에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어요. 그 뒤로는 귀신이란 게 단순히 이야기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걸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집에서 느꼈던 기이한 기운이나 이상한 분위기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골동품을 수집하는 아버지와 집안의 이상한 느낌들, 모두 그날 이후로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되었죠. 그 골동품 속에서 무언가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느낌이 항상 따라다녔고, 그때의 가위 눌림 경험은 제게 무엇인가 존재한다는 것을 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날 밤의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믿기 어려운 경험으로 남아 있습니다. 가족 모두가 한날 한시에 같은 현상을 겪고 모두가 가위에 눌린 경험을 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소름 끼쳤습니다. 엄마는 동생 방에서 자고 계셨는데 갑자기 거실로 나와 멍하니 앉아 있더니 가위에 눌려서, 그리고 여자 귀신들과 대화를 했다는 말을 하시며 벌벌 떨고 계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그 일이 벌어진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아버지도 그날 밤 처음으로 가위에 눌리셨다고 말씀하시며 식은땀을 흘리시면서 밤에서 뛰쳐나오셨죠. 아버지의 말에 따르면 세 명의 여자 귀신이 자신의 배 위에서 뛰면서 괴롭히고 말을 건네왔다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그 일이 전혀 믿을 수 없었던 저희는 정말 놀랐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그런 일을 겪었다는 게 더 충격적이었죠. 아버지는 그 병품을 바로 다시 갖다 주고 막걸리를 뿌리며 기도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로는 아무런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바위에 눌린 경험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소름 끼친 것은 동생이 갑자기 울면서 밤에서 나와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동생은 자는 척하며 창문을 바라보고 있는 엄마를 보고 너무 무서워서 계속 숨지려 있었던 거였죠. 그 순간 가족 모두가 한꺼번에 귀신을 보고 가위에 눌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날 밤의 공포는 모두가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후 아버지는 병품을 창고에 넣고 더 이상 그런 일이 없었지만 여전히 골동품을 수집하고 계십니다. 그때 그 병품을 다른 곳에 두었더라면 그 누구라도 확실히 귀신을 경험할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전혀 과장된 부분 없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날 밤 저는 무서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본가에 내려온 첫날 밤이 났죠. 집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다 어느덧 자정이 지나고 부모님과 누나는 각자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저는 침대에 누워 벽을 바라보며 잠을 참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새벽 2에서 30분 눈이 번쩍 뜨였고 목이 너무 마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몸을 일으켜보려 했지만 마치 자석에 붙어있는 듯한 느낌으로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가위에 눌리는 걸 경험하고 있음을 깨달았고 신기하게도 놀랍거나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에 힘을 주고 풀려보려고 하면서 이 상황을 약간 즐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몇 초가 지난 뒤 제 등 중앙에 소름이 돋기 시작했고 온몸에 털이 곤두섰습니다. 마치 제 등 뒤에 누군가가 서서 저를 쳐다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났죠. 그 순간 저희 정신은 명료했고 그 누구도 제 등을 쳐다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며 혹시 귀신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TV에서 보는 것처럼 귀신이 나타날 것만 같은 상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깨달았죠. 절대로 눈을 뜨지 말고 그저 눈을 감고 있는 게 안전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체감상 5분 정도가 지나갔습니다. 그때 손가락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고 나는 가위가 풀렸다고 느꼈습니다. 이제는 큰 방으로 도망가야겠다고 결심했죠. 몸에 힘을 주고 입으로 엄마 하고 외치며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상반신은 풀렸지만 하반신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침대에 앉은 채로 엄마를 부르기만 했습니다. 그 순간 엄청나게 큰 소리로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엄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코비야, 왜 그래? 그리고 갑자기 엄마가 제 방에 들어오면서 온몸에 커졌던 소름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비로소 알았습니다. 제 등 뒤에서 저를 쳐다보던 건 사실 귀신이 아니다. 단지 엄마였던 거죠. 엄마가 저를 걱정하며 다가와 주셨을 때 제 몸에 묻어있던 공포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나는 그 존재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여전히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엄마의 목소리에 깨어났다고 생각했지만 그때 본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이자 침대에서 고개를 돌리자 내가 알던 엄마의 얼굴은 사라지고 생판 처음 보는 아주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보지 못한 낯선 여성의 모습에 시간이 멈춘 듯 서로를 쳐다보며 5초 정도 멈춰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그 아주머니를 밀쳐내고 큰 방으로 뛰어왔습니다. 큰 방에 들어가 보니 엄마와 아빠는 여전히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건 도대체 꿈인지 현실인지 헷갈리면서도 일단 그들에게 깨워보자 생각하고 미친 듯이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는 기억이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엄마와 아빠는 나에게 물었습니다. 너 어제 왜 그랬어? 내가 뭘 했냐고 묻자 엄마와 아빠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엄마 친구가 우리 집에서 자고 있었어. 그 말에 나는 혼란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내 방에 있던 저 아줌마는 누구였어요? 그때 나는 다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7년이 지난 지금도 그 집에서 여전히 매일 밤을 자고 있지만 그 존재가 무엇이었는지 여전히 궁금합니다. 그 아줌마는 정말 나를 소름 돋게 만든 장본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소름 돋는 존재를 쫓아내는 천사였을까요? 그 경험은 여전히 내 기억 속에서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 친구가 겪은 일입니다. 그녀는 신내림을 닿지 않은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정말 이상한 경험을 했죠. 제가 그 이야기를 직접 들었고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선 아무런 의심도 없습니다. 그녀와 처음 만난 건 2010년. 그녀는 피부도 하얗고 몸매도 좋은 정말 멋진 여사친이었어요. 몇 번 만나면서 술을 마셨고 결국 그 여사친이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래서 그냥 친구로 남기로 했습니다. 그녀를 소개시켜줬던 친구는 술자리에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알고 있냐? 이 친구는 귀신을 보는 능력이 있다. 보여. 처음 듣는 말에 깜짝 놀랐고 그 자리에 있던 친구가 그녀에게 귀신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하자 그녀는 별다른 거부 없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녀의 꿈에서 시작됩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 섞여 물놀이를 가는 중이었어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물놀이를 하던 중 갑자기 주변을 둘러보니 그 사람들은 모두 물가로 나갔고 그녀에게 손짓하며 나오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하며 그들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 물속에서 놀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사친의 경험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죠. 꿈에서 발목을 잡고 있던 그 여자, 아무 코, 입, 눈도 없고 오직 지게한 형태로만 나타났던 그 존재는 현실에서도 그녀를 따라왔습니다. 그 꿈에서 깨어난 직후 꿈속에서 발목을 잡고 있던 여자가 실존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자신을 내려다보며 무언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약 3분 동안 각이 눌린 듯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결국 다시 잠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난 후 그녀는 시내로 가던 중 한 스님과 마주쳤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려 했지만 그 스님은 그녀의 얼굴을 계속해서 바라보았고 불쾌할 정도로 그녀를 응시하던 끝에 갑자기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스님은 그에게 아가씨 얼굴이 지금 아가씨 얼굴이 아닌 거 알아요? 라고 말하며 신내림을 받으라고 조언했습니다. 그 스님의 말에 놀란 여사친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죠? 라고 물었고 스님은 대답했습니다. 지금 아가씨 얼굴에 다른 사람이 와서 앉아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큰일 날 거예요. 그리고는 작은 영주를 그녀에게 건네주며 그것을 차고 다니면 불길한 꿈과 악몽을 취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영주를 손에 쥔 여사친은 그날 밤 술자리에서 저에게 탈취를 보여주며 그때의 공포를 나누었죠. 정말 그 탈취를 손에 쥐고 나서야 자신을 괴롭히던 존재들과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 영주는 단순한 탈취가 아니다. 그녀의 삶을 바꿔놓은 중요한 상징이 되었고 그 이후로도 여사친은 계속해서 그것을 차고 다니면서 신내림과 마주하게 된 일들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신기한 경험을 넘어 귀신이나 영적인 존재와의 접촉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경고하는 이야기로 들리죠. 또한 자신이 거부한 신의 힘이 결국엔 그녀에게 찾아왔다는 점에서 우리가 피하고 싶은 무언가나 결국에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무서운 사건과 신비로운 분위기가 섞여 있어서 그저 단순한 귀신 이야기로 들리지 않습니다.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거나 종교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지신이 느껴지는 경험이라면 그 이야기의 무게가 다르게 다가올 수 있죠. 그 여름날의 싸늘한 느낌, 귀신 이야기하면 그 자리의 공기가 변하는 듯한 감각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경험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이야기가 이어지는 더블에서 너무나 현실적이고 실제 사건들이 등장하면서 기이한 점원들이 합쳐져 이야기는 더 강력한 인상을 남깁니다. 반포대교에서 사람을 뛰어내리는 장면을 목격하고 그 뒤에 사건을 확인하는 과정, 그리고 그 사람을 구했다고 하는 뉴스와 그에 대한 점함은 실화처럼 보이기도 하며 특히 그 배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고는 단순히 사고를 넘어서서 어떤 잔인하고 끔찍한 기운을 느끼게 합니다. 그 배에서 일어난 사고는 정말 잔인하고 무시무시합니다. 그 사고로 2등 기관사나 즉사하고 1등 기관사와 조기장이 큰 타산을 입은 상황은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앙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배에서 죽은 사람을 냉동실에 보관하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이 얼마나 현실적인지에 대한 묘사는 듣는 이로 하여금 공포감을 배가시킵니다. 이야기가 점차 현실적인 사고에서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미스터리한 분위기로 넘어가며 그 전환이 이 이야기의 매력을 더합니다. 이제 배의 기이한 사건으로 넘어가며 그 배의 노후화된 상태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업이 잘 되고 기름도 적게 소모한다는 특이한 점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지 못하는 어떤 불길한 예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배에서 일어난 사고는 단순히 불행한 일이 아니다. 마치 저주받은 배의 사건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사람들은 언제나 이렇게 죽음과 가까운 존재들과 얽히면서 예상치 못한 사건들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귀신 이야기나 괴담을 넘어서 죽은 사람의 영혼이 실제로 현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불가사의한 상황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사고 이후 배 안에서 발생하는 이상한 현상들이 점점 더 미스터리해지고 그 모든 일이 사고로 사망한 기관사의 영혼과 연결된 것 같다는 느낌을 주면서 이야기 속 긴장감을 점점 더 감화시키죠. 기계들이 고장나고 이상한 소리가 들리며 그 모든 현상들이 전혀 우연이 아닌 듯이 엮여가는 구조가 정말 흡입력 있게 다가옵니다. 그 사람이 나타났을 때 상체만 보이고 다리가 보이지 않았다는 묘사는 그 자체로 공포를 일으키는 요소입니다. 현실과 비현실의 경기를 허물고 일상적인 작업복을 입은 채로 돌아다니는 죽은 이 기사의 모습이 마치 그가 여전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듯한 인상을 주죠. 이는 유령의 전형적인 특성을 넘어서 그 영혼이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처럼 그들과 같은 공간에 있다는 강력한 인상을 남깁니다. 특히 그 필리핀 엔지니어가 아무도 그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말하는 부분은 그 존재가 실제로 있었는지 아니면 그 영혼이 다른 사람에게만 보였던 것인지 아니면 환영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남깁니다. 그로 인해 이야기는 한층 더 신비롭고 보는 이로 사역은 끝없는 의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이 이야기는 유령이나 불사의 존재들이 우리의 현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죽은 자의 영혼이 남겨진 장소에서 얼마나 강하게 느껴지는지에 대한 깊은 사유를 가능하게 합니다. 현실과 초자연의 경기를 넘나드는 듯한 이 이야기가 주는 공포는 그 자체로 아주 효과적이고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로 끔찍한 분위기와 점점 더 신비로워지는 상황들이 이어져서 듣는 이로 하여금 전율을 느끼게 만듭니다. 사고 후 기계들이 오작동을 일으키고 그 모든 일이 죽은 1등 기관사의 영혼과 연결되었음을 느끼게 하는 장면들이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또한 필리핀 엔지니어가 처음엔 무서운 걸 전혀 느끼지 않았다가 결국 자신이 본 유령의 존재를 깨닫고 주기도문을 메우는 장면은 그 영혼이 실제로 그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확신을 주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근소 기관장이 당지를 서며 그 존재를 인정하는 장면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그의 고집과 겸엄이 그가 겸엄한 일을 이해하게 만들지만 결국 그가 말한 대로 영혼은 여전히 그 배 안에 남아 있었음을 시사하는 듯합니다. 선장이 제사를 지내는 장면에서 그가 이 기사를 달래려는 노력은 사람들의 불안감을 다소 해소시켜지지만 그 소에도 여전히 그 영혼은 배 안에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남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선장이 농담처럼 던진 말은 그가 실제로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가 말한 계룡산 처녀보살 같은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그가 고백한 대로 일부러 선원들을 무섭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에서 섬뜩하게 다가옵니다. 그 선장의 마지막 말처럼 죽은 기관사의 영혼은 그 배에서 떠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고
배가 훼손될 때까지 그곳에 있었다는 점에서 이 이야기는 그 누구도 쉽게 해석할 수 없는 미스터리로 남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 이야기는 죽은 이 기사의 염원이 선원들과 배 안에 얽혀 있어 극일한 분위기와 공포를 지속적으로 느끼게 만듭니다. 현실과 초자연의 점기가 점점 더 모호해지고 염원이 남아있는 장소에서 일어나는 불가사의한 일들이 점점 더 드러나면서 이야기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소름 끼치고 불가사의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특히 실수생으로 배를 타며 겪은 경험중에서 아직도 잊히지 않는 순간들이 너무나도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겸원 침대에서의 일은 마치 영화나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기묘하고 섬뜩합니다. 무언가 계속해서 넓어지는 건물 자국과 물방울 같은 소리는 분명히 실제로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피로와 정신적인 혼란 속에서 그게 단순한 착각일 수도 있겠다고 넘기려 했던 점이 더 미스터리합니다. 하지만 사망사와 함께 다시 내려가서 보니 침대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 그리고 근소에 알게 된 그 침대가 사고로 직사한 이 기사를 실었던 침대였다는 사실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때까지 전혀 알지 못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 느꼈던 싸늘한 기분이다. 그 피를 닮은 흔적들이 너무나 현실적이고 기묘하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그 기이한 사건은 배 안에서 일어났던 여러 불길한 일들과 결합되어 점점 더 이 배가 귀신이 나오는 곳으로 유명해지는 이유를 잘 설명해주네요. 그 침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순간 배의 공기나 분위기에서 분명히 염원의 흔적을 느낀 것처럼 그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 모두 그 불길한 느낌을 공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죽은 이 기사의 염원이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음을 알게 되는 순간 그 무서운 기운은 더욱 뚜렷하게 다가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염원이 얽혀있는 현실과 초자연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벌어지는 섬뜩한 이야기임을 잘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배 안에서 일어났던 기이한 일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음을 점점 확신하게 됩니다. 죽은 기관사의 염원이 아직도 배에 얽혀있는 듯한 느낌이 점점 더 강해지면서 그곳을 떠난 사람들은 그 미스터리한 사건을 절대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배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다. 그 안에 얽힌 불길한 과거와 염원들의 흔적이 여전히 살아 숨쉬는 곳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마치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 배에 남아있는 염원이 과연 무엇을 원하는 걸까요? 아직도 그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기이한 사건들은 무엇일지 궁금해집니다. 이제 이 이야기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이 배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또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느낌을 주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친구들에게도 이 미스터리한 이야기를 공유해 주시고 더 많은 공포와 미스터리를 함께 나누어요. 저는 음산한 기밀들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